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빨리 수영해서 나오라고, 할 수 있는 헤엄을 총동원해 어서 빠져나오라고 아무리 소리쳐봐야 헛일이다.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기대하거나 주문하는 건 쓸모없는 일이다. 일단 물에서 건져내야 한다. 구명 튜브를 던져주든지 구조 전문가가 투입되든지 해서 외부의 힘으로 살려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물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 책, 음악, 영화로도 널리 알려진 타이틀인데요. 모든 인간관계와 그에 따른 마음 상태는 결국 이 두 단어 사이에서 펼쳐지는 스펙트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갑자기 해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중앙북스에서 펴낸 나를 지키는 심리학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장원 원장은 서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자들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오지만 결국 이야기의 끝은 항상 똑같다. 바로 자기 비난이다. 지금 힘든 이유를 모두 자신 때문이라 자책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내 마음부터 지키라고 조언한다. 나를 지킨다는 것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 비겁하게 변명하는 일도 아니다. 나를 지킨다는 것은 나를, 내 감정을, 내 삶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나를 이해하고 품어줄 때 어떤 상황이 와도 나 자신을 제대로 지키는 법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 이런 과정이 바탕이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며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 책은 저자와 내담자의 상담 사례 33케이스를 4파트로 나누어 아주 구체적으로 담았는데요. 책을 읽어보시면 이건 내 얘긴데 하고 생각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각 파트에서 글 하나씩을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박미래 씨는 가족에게 자랑거리이자 친구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한 것만 해도 대단한데 최근에 최연소 임원이라는 타이틀까지 달았기 때문이다. 오늘이 있기까지 그녀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중학교 때는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끼리 분식점을 갈 때도 혼자 빠져서 중간고사를 준비했고, 고등학교 때는 몇몇 친구들이 돈을 모아 콘서트를 보러 갈 때도 공부에 방해될까봐 몸이 아프다며 집에 와서 부족한 공부를 보충했다. 대학생 때는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게 뻔해 좋다고 쫓아다니는 선배를 차갑게 대했고, 취업에 성공한 후에는 연애나 결혼은 사치라는 생각에 거의 매일같이 야근과 특근을 도맡아 했다. 지금껏 해외여행 한 번 가지 않았고 모처럼 하루 휴가를 내는데도 마음이 항상 불편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회사 역사에 길이 남을 최연소 임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그녀는 생전 느껴본 적이 없는 허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까지 뭘 바라고 뭘 위해서 살아온 거지?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있다. 예전에 받았던 상처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과거란 지나간 시간일 뿐 중요한 것은 지금 주어진 시간, 즉 현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게 필요하다. 이와 반대로 미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집안이나 학벌이나 경제력 등 모든 면에서 남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 상담을 위해 정신과를 찾는 경우가 있다. 학생회장을 지냈고 외국 유학을 다녀왔으며 최고의 직장에서 승진을 거듭하는 등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들은 행복하지 않다. 예전처럼 에너지가 충만하지 않고 매사 지치기만 할 뿐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삶의 모든 초점이 너무 미래에만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의 편안함은 사치라고 여긴다. 현재의 고단함을 참고 견뎌야만 장밋빛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주문 같은 게 있다. 다 이렇게 힘들어. 너만 힘든 게 아니야.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지.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네가 참아야 해. 너에게는 가족이 있잖아. 이런 주문을 외면서 끝없이 스스로 채찍질하는 것이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 같은 주문이 떠올라 거침없이 억누른다. 모처럼 유쾌한 시간을 보내거나 온전한 휴식을 취하려 하면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을 다그친다. 심지어는 회사에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쓰라고 했는데도 일주일이나 회사에 가지 않으면 열심히 살지 않는 것 같고 태만해지는 것 같아 몇 번에 걸쳐 휴가를 나눠서 간다. 설령 휴가를 내더라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거나 쉼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음 시즌을 위해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낸다. 퇴근 이후에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보다 학원에 다니거나 자신을 더 개발하기 위해 애를 쓴다. 이런 사람의 5년 전 모습은 어땠을까? 5년 후를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쉬지 않고 달려왔다. 그의 모든 일상은 5년 후에 달성하게 될 행복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계획한 목표를 다 이루었는데도 그는 행복하지 않다. 그의 행복 시계는 여전히 다가올 5년 후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의 5년 후 모습은 어떨까? 5년 동안 한 방향만 바라보고 줄다름질함으로써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충분히 목표를 달성했지만 그는 전처럼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는 현재의 행복보다 미래의 행복이 더 중요하고 시종일관 그것만 보이는 까닭이다. 이들에게는 행복을 누릴 현재가 없다. 끝없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사는 게 아니라 미래의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고충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가 없다. 야, 네가 뭐가 아쉽고 부족한 게 있다고 그런 고민을 하냐? 이런 대답을 들을 게 뻔해서다. 가족에게도 쉽사리 속내를 드러내지 못한다. 한 번도 힘들다 내색하며 살아보지 못했으니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현재의 행복을 맛보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주문을 찾아내도록 한다. 나를 망치는 주문이다. 그 주문을 찾아서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주문을 외면서 자신을 쉬지 않고 몰아세우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내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이라면 당신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묻는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에게는 모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법이다. 대개는 안쓰러워하면서도 따뜻하고 정감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넨다. 관점을 바꾸니 자신의 모습이 객관적으로 보이고 얼마나 힘겨운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바로 그 같은 위로의 말을 자신에게 들려주십시오. 두 번째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구체적 행동을 하게 한다. 현재의 행복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학원에 등록한다거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그런 미래지향적인, 흔히 이야기하는 생산적이고 뭔가 남기기 위한 행동이 아닌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선물을 건네는 게 대표적인 방법이다. 처음에는 자기한테 선물한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선물을 고르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는 내가 타인에게 선물을 할 때 어떤 고민을 하는지 떠올려 보는 게 도움이 된다. 이 사람은 어떤 선물을 받으면 좋아할까? 이 사람이 어떤 선물을 받아야 행복할까?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아야 좋을지 고민해보고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다. 자기만을 위해 돈을 써보는 것도 좋다.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아 학원에 등록하거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자신의 즐거움과 편리함을 위해 뭔가를 사보도록 권한다. 평소 같으면 이런 걸 뭐하러 사나 했던 물건도 오직 자기만을 위해 샀다고 생각하면 남다른 애착을 갖게 된다. 그러다 보면 차츰 이런 것이 행복이구나 하고 느끼기에 이른다. 그러면서 조금씩 자신에 대한 주문이 바뀐다. 나부터 살자. 박미래 이사는 치료를 이어가던 중 휴가를 내고 회사 문을 나섰다. 그때 그녀는 문득 이것이 처음으로 자기만을 생각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사실 그녀는 지금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 순간부터 현재의 나를 위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런 변화 덕분에 병원에도 가고 휴가도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지금, 그리고 여기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느끼는 감정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지금의 감정이 여기 있는 나를 위해 살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상사, 어쩌죠? 고 부장은 회사 안에서 유명한 인물이다. 워낙 일을 잘하고 실적이 좋아 동기 중에서 승진이 제일 빠르다. 동기들은 대부분 과장이고 차장이 몇 명 있는데 혼자서 부장이 되었다. 성취욕이 강하고 추진력도 대단하다. 향후 최고위급 임원은 떼어놓은 당상이라는데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회사에서도 비중 있는 일이면 그에게 맡길 정도로 신임이 상당하다. 하지만 부하 직원들에게 그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다. 눈높이가 지나치게 높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다 보니 그의 마음에 들게 일을 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몇 번 야단을 맞고 눈밖에 나면 일을 만회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고 부장에게 찍혀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참지 못해 결국은 사표를 쓰고 회사를 떠났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고 부장 부서에서 일하는 나오글 씨 역시 사회생활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다.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이라 일을 빈틈없이 잘하는 데다 대인관계도 좋아서 누구한테 미움이나 원망을 받아본 적이 없을 정도다. 고 부장 성격과 스타일을 익히 알고 있는 그는 매사에 더 조심하고 눈치를 살펴가며 그럭저럭 잘 지내왔다. 업무관계로 지적을 당한 일도 없고 꾸지람을 들은 일도 없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갑자기 고 부장의 태도가 달라졌다. 인사를 해도 못 본 척 그냥 지나치고 불러서 업무를 지시하거나 일 진행 상황에 관해 묻는 일도 없어졌다. 예전에
나 어굴씨가 참석했던 고부장 주재 주례회의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안 들어와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회의가 끝난 뒤 고부장이 강조했다는 중요한 전달 사항도 다른 직원을 통해 전해 들었다. 도대체 고부장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떠오르지 않았다. 눈밖에 날만한 일을 한 기억이 없었다.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게 있었다. 아차 싶었다. 지난달 고부장이 시킨 일이 있었는데 나오글 씨는 시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일을 먼저 하고 지시받은 일은 그 다음에 한 적이 있었다. 누가 봐도 타당한 판단이었다. 순서만 바뀌었을 뿐 두 가지 일 다 잘 처리되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한데 그런 게 아니었다. 고부장은 자신을 무시했다고 느낀 모양이다.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다음 날부터 나오글 씨는 회사에 출근하는 게 무서워졌다. 어떻게 해야 예전처럼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고부장과의 관계가 이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지 궁리를 거듭했으나 막막하기만 했다.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해볼까? 아니야. 무조건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냐고 여쭤볼까? 명랑하고 쾌활했던 나오골 씨는 회사 안에서 갈수록 말수가 줄어들고 의기소침해져만 갔다. 나오골 씨에 대한 고부장의 이 같은 의도적인 침묵을 사일런트 트리트먼트라고 한다. 사전적 의미는 경멸, 반대, 거절 등을 나타내는 묵살 혹은 무시를 말한다. 직접 화를 내거나 대놓고 따지기라도 하면 속이 후련할 텐데 말을 안 하고 피하면서 없는 사람 취급하니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더 기분이 나쁘고 골치가 아프다. 그렇다고 왜 그러냐면서 싸우자는 식으로 덤벼들 수도 없다. 의도적인 침묵에 속수무책 당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심리적 증상이 따라온다. 첫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심한 무기력감을 느끼는 것이다. 둘째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계속 찾으면서 마치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을 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나 어굴 씨 같은 경우 고부장의 맺힌 감정을 풀어주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눈치를 살피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다행히 노력의 대가로 고부장의 마음이 풀려 관계가 회복된다면 안도감을 느낀 후 다시는 이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더 애를 쓰면서 눈치를 보기에 이른다. 의도적인 침묵을 행사한 사람에게 당한 사람이 점점 예속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이렇게 의도적인 침묵을 행사하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는 어떨까? 이러한 침묵에는 상대방을 더욱 강하게 통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침묵을 통해 무언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자신이 상대방보다 훨씬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정상적 의사소통을 중시한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처럼 미성숙한 행동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은 주로 나르시시스트들이다. 나르시시스트는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을 일컫는다. 나르시시즘은 자신의 외모나 능력 등을 과신해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매사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가리키는 정신분석학 용어다. 이들은 남보다 잘하는 점이 있으면 지나친 과시에 빠지고 남보다 뒤처진 점이 있으면 심각한 자기 비하에 빠진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거나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에 협동이나 팀워크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이들에게 타인은
단지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나르시시스트 상사로부터 의도적인 침묵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내가 잘못한 걸 찾아내려고 나의 내부 요인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나의 외부 요인, 즉 상대방에게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나에게만 집중하면 자책이나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 둘째, 제3자에게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좋다. 과연 내 잘못인지 상대방 잘못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과거 고부장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있다는 것만 봐도 나우굴 씨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고부장에게 원인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그렇다 하더라도 의도적인 침묵을 행사하는 상사를 바꿀 수는 없다. 그의 성격을 개조한다거나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거나 그를 다른 부서로 옮기도록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바꿀 수 없다면 그는 본래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대할 수밖에 없다. 넷째,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선물을 사준다거나 무턱대고 용서를 구하는 건 좋은 태도가 아니다. 이럴 경우 두 사람의 수직관계는 더 강화된다. 이후로는 더 작은 일에도 공격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의 감정을 풀어주는 게 내 업무가 아니다. 그의 남은 감정은 그가 풀어야 할 과제다. 다섯째, 내 감정을 살피고 어루만져 줘야 한다. 상사의 감정에 집중하느라 자신의 감정에는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인을 내게서 찾으며 타인의 감정을 살필 게 아니라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내 감정을 보살피는 게 우선이다. 상처받은 건 그가 아니라 나다. 기회가 되면 동료들끼리 술 한잔 마시면서 나르시시스트 상사욕을 실컷 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푸는 좋은 방법이다. 방 안이 탁해지면 창문을 열어 실내 공기를 밖으로 빼내야 신선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탁해진 내 마음을 주변에 털어놓으며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주변 동료 중 나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이가 분명 있을 것이다. 이 감정을 나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 물론 나르시시스트에게 미움받지 않고 오히려 인정받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 중에는 착취관계에 익숙하고 자기 희생적인 사람이 많다. 나르시시스트들의 덫에 갇힌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의 노예가 되려 회사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움받는 자신이 정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를 위해 일하지 말라. 회사 밖을 나서는 순간 그는 길거리의 수많은 아저씨 혹은 아줌마 중에 하나일 뿐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없어요. 나 혼자 대리는 쾌활한 성격이다. 회사에서도 대인관계가 워낙 좋다 보니 인기가 많다. 퇴근 후는 물론 주말이나 휴가 때도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이 모임 저 모임에 참석하느라 쉴 틈이 없다.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술도 잘 마시는 터라 그가 빠진 모임은 흥이 나질 않는다. 그런 나 혼자 대리가 요즘 들어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종일 집에서 일해야 하니 누굴 만난다거나 모여서 회식을 한다거나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 예년 같으면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여기저기 기웃거리기 바쁠 텐데 최근에는 한가하기 이를 데 없다. 동창들에게서도 전화 한 통 오지 않는다.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이 답답하고 불안하다. 이게 외로운 걸까? 두려운 걸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그로서는 아무런 약속 없이 한 주, 두 주 흘려보내는 시간이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혼자 푸르른 가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릴 때도 있다.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술을 마시다 보니 이제 매일 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 낮에는 그나마 일에 몰두하니까 괜찮은데 날이 어두워지면 마음 둘 데가 없어진다. 언제쯤이나 출근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더는 버티기 어려워진 나 혼자 대리는 자신의 마음에 단단히 병이 들었다는 걸 직감하고 집 근처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전문의와 상담을 하기에 이르렀다. 상담 결과 나 혼자 대리는 의존적 성격의 소유자였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걸 잘 견디지 못했다. 아빠나 엄마 중 한 사람이라도 자기 시야에 보여야 안심을 했다. 조금 자라 학교에 가게 되면서부터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생겼지만 친구들이 있어 다행이었다. 친구들에게 의존하기 시작한 것이다.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방학이 곤혹이었다. 대학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된 후에는 직장 동료들이 자신의 의존적 성향을 채워주는 대상들이었다. 선배, 동료, 후배들과 한데 어울리는 시간이 마냥 즐거웠다. 그들이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게 만들어야 했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의존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데 익숙하지 않다.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보기 어려운 까닭에 현재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기가 힘든 것이다. 나 혼자 대리는 외로운 걸까? 아니면 고독한 걸까? 외로움은 타인에게서 고립되었을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다. 타인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세상에 나홀로 떨어져 있다고 인식하는 정서다. 외로움은 심지어 타인과 함께 있을 때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 타인에게서 감정적으로 고립되었다고 생각할 때, 타인과 감정이 공유되지 못한 채 혼자서만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역시 외로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 반면 고독은 혼자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이다.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상태다. 타인이 아닌 자기에게 집중함으로써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과정이다. 혼자 있는 시간에 고독을 느끼기보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본인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자기 자신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파악하고 한 번도 스스로 내면을 깊게 바라본 경험이 없다 보니 타인을 깊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 또한 어려운 상태다. 인생은 누구나 홀로 왔다가 홀로 가게 마련이다. 단체로 왁자지껄하게 왔다가 단체로 분주히 짐을 꾸려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족도 친구도 회사 동료도 언제까지 내 곁에 머물지 않는다.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참 소중하지만 그만큼 나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하다.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며 충만한 고독을 느낄 줄 아는 게 행복한 인생이다. 깊은 고독 속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길어 올리는 것이 지혜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들에게 헌신하는 공의적 관계에 빠진 사람을
코디펜던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향은 자신의 삶이 힘들어서 누군가 자신을 구원해 주길 바라는 무의식적인 소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남을 도와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자신의 그 같은 욕망을 대신 실현하는 거죠. 이러다 보면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돌보느라 자신의 처지와 고통에는 정작 신경을 못 쓰게 됩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기 이전에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이 먼저라고 저자는 조언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